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00명을 넘었습니다. 7,175명 발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는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해서 600여 개 병상을 확보했지만 위중증 환자 840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병상 부족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첫 7,000명대. 사실 어제 4,900명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숫자 자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이제 7,000명이 넘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지만 네. 그것 못지않게 또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위중증 환자 숫자도 어저께 84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위중증 환자 840명은 전날에 비해서 66명이 증가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63명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증가한 위중증 환자 숫자가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에다가 추가된 위중증 환자 숫자를 포함을 하면 거의 130분 이상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어떤 발생 현황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그토록 우리가 우려해 왔던 위중증 환자의 증가폭도 지금 굉장히 걱정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이미 11월 초부터 계속 밀려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의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저께 지금 역대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반영이 된다면은 아마 1,0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 숫자로 갈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라는 건 정말 생사와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 대응이 가능할까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그다음에 준중증 환자 병상을 계속 늘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중증 환자 병상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나 준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역량이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럼 위중증 환자 병상을 100개 늘린다는 얘기는 일반 환자 300명에서 500명을 볼 수 있는 의료 역량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환자들의 사용되는 의료 역량을 이쪽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수술이 몇 달 뒤로 밀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응급센터에서의 그 대응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응급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센터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뇌졸중 환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그다음에 기타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응급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 체계도 지금 현재 거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위중증 병상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환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화된 여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증가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따른 위중증 환자의 증가도 계속되면서 의료 역량의 부담으로, 의료 체계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병상을 확보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가정부터 저희가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뭘로 잡았냐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대한 관리부터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룹들에 대한 관리들. 그게 이제 추가 접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면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그래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방역이 지금 완화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네. 현재 지금 그 이동량,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이동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이동량 기준 시점이 2020년 초거든요. 1월 달인데 그때에 비해서도 이동량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한 사회의 방역 긴장도를 측정하는 이제 스트린전시 인덱스라는 거를 임페리얼 칼리지 영국에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방역 긴장도는 40점 정도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발표하는 어떤 이동량에 대한 지표를 봐도 현재 지금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9점 정도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만 플러스 5점입니다. 네. 한마디로 너무 지금 방역이 완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 말씀드렸던 방역 패스라던가 3차 접종 같은 것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중증 환자 병상만 계속 늘리는 거는 다른 병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의료 자원이 소모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지 오늘로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니까요. 3일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특별방역 대책을 들여다봐도 이런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측면들에서는 눈에 띄는 정책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환자가 막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완화된 정도의 약간의 방역 정책으로는 제가 보기엔 효과는 거두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아마도 그런 정도의 완화된 정책을 사용하게 된 그 기반에는 3차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좀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라는 정도의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세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행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겠다. 또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일반 의원급까지도 확대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응이 일선 의료기관까지, 의원급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하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 자원만 현재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료 자원을 그냥 틀어서 코로나19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콜레테럴 데미지와 초과 사망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해결책이고 코로나19에만 집중한 해결책일 뿐이지 전체적인 어떤 의료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지금 확진자 발생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사실 10월 말만 해도 1,9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초에 7,000명대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수치가 좀 예상 외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상 외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염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더하기로 올라가지 않고 곱하기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두 명에게 감염을 시키면 두 명은 네 명에게 감염시키고 네 명은 8명, 16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 걸리는 시간과 3,000명, 6,000명, 12,000명까지 가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게 올라가는 듯이 보이지만 어느 시점을 경과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감염병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5,000명 이내에
이거 확진자 숫자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 시점을 넘는다면 그다음부터는 멈추기 어려울 거다라는 경고를 이미 했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왜냐하면은 1,000명에서 5,000명까지 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5,000명 다음에는 10,000명으로 뜁니다. 10,000명 다음엔 20,000명으로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측면이 제가 보기엔 방역 그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희박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 감염병의 특징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 자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의사결정 단계에서 분명히 좀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었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식이 예. 아니하지 않았나 이런 맞습니다. 비판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예.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대학교에 다니는 서울 외국인 학생들 3명이 확진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전파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역학조사 그 부분은 역학조사 결과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사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시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르진 않은데 어떤 점이 그러면 차별점이 있냐? 코로나19 감염 초기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로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은 최고의 위험도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변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로 오미크론 변이를 바로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네.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방법의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확대. 이 세 가지를 지금 주요 정책으로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첫 번째 진단검사법은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새롭게 나온 것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역학조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막 7,000명씩 나오는 한 상황에서 역학조사 역량을 그쪽에 집중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19 확진세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각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될 경우 거기에 대한 위험도를 높음 또는 최고 높음으로 설정을 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미크론 변이가 서울 시내에서 확산됐을 가능성은 역학조사 결과에 달려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역량이 지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돼 있느냐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의 역학조사 역량 중에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 오미크론 변이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 결과를 봐야지 서울 시내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공기 전파 의심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공기매개라는 거는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은 비말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쉬는 숨만으로도 사실 감염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사실은 결핵입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로 전파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할 부분은 이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부 논문에서는 이 코로나19가 공기 매개에 보다 더 적합하도록 바뀌는 것 같다는 보고는 있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간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매개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12세, 17세 청소년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가 5세에서 11세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확대한 국가들도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5세에서 11세 연령대에 대한 이제 예방 접종도 지금 많은 논의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방 접종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방접종이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100% 안전하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거의 대부분 안전하긴 하지만 일말의 이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방접종은 항상 그 예방접종이 주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을 내서 이득이 많은 경우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문헌 보고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실 피해가 제일 적은 연령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어제도 있었죠. 예,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문제 없이 잘 완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 대한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중장기적인 어떤 합병증이나 거기에 대한 영향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앓다가 가볍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래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아이들에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면역력을 얻을 때까지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아니면 감염밖에 없는데 감염보다는 그래도 예방접종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세에서 17세 같은 경우는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역대 최다입니다. 574.4명. 그런데 뭐 청소년 백신 패스 관련해서 반발도 큰 상황, 뭐 부작용도 있고 한데 방역 당국은 이 연령대에선 이상 반응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이상 반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보고들을 봤을 때 분명히 성인보다 이상 반응 보고 건수 자체도 적고요. 그다음에 보고된 반응의 거의 98% 정도가 발열이나 두통 등의 이제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었고 2% 정도는 뭐 심장 두근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이상 반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령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자체는 성인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는 그런 그 리스크는 적고 반면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도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5에서 11세 사이 연령보다도 훨씬 더 그 주는 이익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의 사망률을 봤을 때 10살을 기준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0살 아래는 감염된 아이 10,000명당 대략 한 0.5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면 10살을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이게 대략 한 1명에서 4명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연령대, 즉 12세에서 이제 17세의 연령대는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또 큰 연령대이다 보니까 이 연령대에서는 분명히 예방접종이 주는 이득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험도보다는 훨씬 더 클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예방접종을 맞추시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소년들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되는 시설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나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는데 왜 학원은 적용이 되냐? 학교는 적용이 안 되는데 뭐 독서실은 적용이 왜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학부모들이 계시거든요. 이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지적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종교시설은 그동안 있었던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에서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는 아마 일반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일부 조정할 부분이 저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아이들의 학원이나 또 독서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주는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일부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패스가 각 시설로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보통 스마트폰 QR코드로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마트폰을 잘 쓰지 못하는 어르신분들이나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좀 보완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일부 고민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역 백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을 다루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뭐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르신들에게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앱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네. 그러한 일부 서비스, 일부 지원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못지않게 이제 심각한 게 얘기하셨던 이런 디지털 기기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그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파우치 소장, 전염병의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리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교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아직 데이터가 좀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위험성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염 전파 능력에 대한 것들이었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분명히 기존의 변이보다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방접종 회피에 대한 능력이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증도에 대한 부분이 남았었는데 네. 이 중증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게 아마 파우치 소장의 판단 근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각 국가나 또는 단체에서 지금 거의 매일같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발표를 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보고되었던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유럽 CD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일같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추이를 보고를 하는데요. 유럽 CDC 보고에서도 어저께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한 200명 좀 넘었는데 그중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위중증 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데이터 추세나 이런 것들 좀 더 지켜봐야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어제 확진자 7,175명이 나왔었고 위중증 환자는 840명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2명 늘어서 38명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